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연자입니다.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맡겨졌던 저는 오랜 시간을 홀로 힘들게 버텨야 했지만 영특한 머리 덕분에 혼자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저는 등록금 내줄 부모님도 내 몸 누일 집도 없이 어렵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운 좋게 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던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들보다 조금은 바쁜 대학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MT도 미팅도 못하고 친구들과는 사이는 멀어졌지만 저는 제 꿈을 위해 꿋꿋이 참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제가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로스쿨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독서실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남편은 독서실 총무를 하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제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하기만으로도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 남편을 계속 밀어냈어요.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저는 그때까지도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한테 연애할 여유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고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꿰어냈습니다. 제가 부모 없는 고아인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가 저의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저를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저는 다정한 남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없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역시나 시댁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 같은 고아를 쫓아다녔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건지 제가 공부만 하던 남편을 꿰었다 생각하셨고 제가 장차 공무원이 될 남편 등에 빨대를 꼽으려 취집을 한 거라 여기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을 테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셨을 뿐 결혼한 후에도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이 그런 저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목숨까지 내어줄 테니 제발 결혼만 해달라던 남편은 제 배가 불러올수록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변해가기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은 고시생이었던 탓에 돈벌이할 사람이 없었던 저희는 시댁에 얹혀 지내야 했고 둘 중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은 몇 년째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할 뿐 별로 진척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고시 생활을 접고 취직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로스쿨의 꿈을 접고 결혼을 했으니 앞으로 같이 아이를 키우려면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직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 생활이 영 맞지 않는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힘들고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은 잘난 처가 덕분에 덕도 보고 도움도 받는다는데 저는 하필이면 고아라서 급할 때 손 벌릴 처가도 없어서 자기가 개고생을 하는 거라며 엄한 저를 두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지쳐가던 저는 남편의 짐을 나눠지고자 아이를 낳고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린 딸은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자 혼자 외벌이하는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업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내조도 잘해보려 했는데 그런 저의 노력도 남편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더구나 같이 사시는 시어머니 역시 제가 아픈 아이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저와 손녀딸을 못마땅해 하기만 하셨습니다. 낳을 거면 기왕 아들을 낳을 것이지. 딸은 어디 쓸 데도 없는데 하필이면 딸을 낳아가지고. 근데 또 낳은 것이 골골대고 아프기만 하니 너는 어떻게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았니? 그러던 중 남편과 연년생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온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나 되고 싶었던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동서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며 동서를 예뻐하셨고 잘난 동서와 고아인 제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들어온 뒤로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차별하셨고 그 모습을 본 동서 역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싶었지만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차별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점점 변해가는 남편을 보며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후회는 이미 한참 늦은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며 근근히 버티고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5살 난 딸아이에게 난치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내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말은 부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고 저는 아픈 딸의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불치병은 아니니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매번 맞아야 하는 주사만 해도 몇십만 원에 약값이며 입원 치료비가 적지 않다 보니 평범한 저희 부부 사정에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 앞으로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는 건데 워낙에 돈돈거리는 남편 때문에 그마저도 못한 게 한이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픈데 그깟 돈이 문제겠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딸아이 목숨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픈 딸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딸아이가 아픈 것도 전부 제 탓이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려고만 하더라고요.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애 밑으로 뭐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애 밑으로 전 재산 다 꼬라박게 생겼네. 밖에서 힘들게 돈 벌면 뭐하냐? 집에서 식충이들이 다 쓰고 있는데. 당신 그게 지금 아픈 애한테 할 소리야? 혜민이가 남이야? 우리 딸이잖아. 그러게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그냥 뒀어? 애가 저렇게 아플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고 보면 애 아픈 것도 결국 네 탓이야. 너 무슨 RH-인지 뭔지 이상한 혈액형이라고 조심해야 한다 어쩐다 유별을 떨더니 애가 너 닮아서 희귀혈액형이잖아. 근데 또 난치병이라고 아픈 거 보면 쟤 아픈 것도 다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이래서 애초에 근본도 모르는 애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닌 거야. 쟤 고아원 출신이라 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집 핏줄에 어떤 추접한 게 섞여 있을지 누가 아니? 어디서 뭘 하다 굴러 먹었는지 알게 뭐야.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하고 건강한 집안인데 아픈 사람 하나 없는 집에 애가 아픈 거 보면 그게 다 누구 탓일지 뻔한 거지. 아휴, 그러게 진작 신경 좀 쓰지. 쟤는 치딸 아플 때까지 뭘 했나 몰라. 어린 거 하나 아픈 바람에 온 식구들이 이게 무슨 고생인지. 남편과 시모는 아이가 아픈 것이 모두 고아인 제가
핏줄도 모르는 탓이라며 제게 책임을 돌렸고 그때마다 저는 괜히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사람 취급 받아본 적도 없으니 무시나 괄시 정도야 이골이 나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남편이 딸아이를 모른 척하려 할 때였어요. 이기적인 남편은 딸이 아픈데도 돈 걱정이 먼저더니 아이 병원비 얘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아이 치료비가 아깝다며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혜민 아빠, 오늘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 이번 달 병원비 안 들어왔다고. 자꾸 이러면 나도 병원 다니기 힘들고 병원에서도 불편해하셔. 그러니까 제발 병원비는 제때 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힘들면 네가 벌어다 내던가. 누군 땅 파서 돈 만드는 줄 아나, 씨. 내 앞에서 돈 얘기 좀 작작해. 당신 정말 애 치료비 가지고 이럴 거야? 당신 애 아빠 아니야? 아이가 아픈데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지. 애 아빠고 책임이고 뭐고. 나도 이제 다 지겹다. 애초에 너 같은 걸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아주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말았어. 이제라도 다 그만하고 싶다. 아니, 그만하자. 나 이제 당신 애 아빠 노릇 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애가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그럼 우리 혜민이 치료비는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애 하나 밑으로 얼마를 갖다 줬는데 그런다고 애가 낫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만큼 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만해도 되지 않냐? 아무튼 나는 내 할 책임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일 이혼 서류 갖고 올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에서 보자.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제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런 남편의 편을 드는 시모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딸 자식도 나몰라라 하며 일방적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끔찍했지만 당시 힘없던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어진 저는 다행히 딸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당장 급한 것은 아이의 치료비였습니다. 하루라도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딸아이의 상황에 저는 시댁으로 달려가 사정도 해봤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게 소금을 뿌리며 저를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문전박대로 쫓겨나고 염치 없는 거렁뱅이 취급을 당해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그때 저는 제가 무슨 수모를 겪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내일 하는 딸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마음이었죠. 제게 한 번도 살가운 적 없었던 동서가 제 부탁 같은 걸 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동서 역시 저와 같은 엄마이니 저는 같은 자식 가진 어미의 마음에 호소해보고자 마지막으로 동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생활하는 동서는 돈도 잘 벌고 여윳돈도 있으니까 인정에 호소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서 회사 앞에 도착하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동서가 과연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할지 걱정도 되고 이번에는 남들 앞에서 또 어떤 수모를 겪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일순간일 뿐 저는 다시금 병원에 누워있는 제 딸을 떠올리며 없는 용기를 짜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전부 내려놓고 동서가 일하는 로펌으로 들어간 저는 들어가자마자
동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머, 형님? 아니, 이젠 형님도 아니지. 그쪽이 여긴 왜 찾아왔어요? 설마 나 만나러 온 거예요? 미안해, 동서.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예의가 아닌데. 예의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말이야. 동서 연락처 알아내려고 해도 어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오게 됐어. 나 좀 이해해줘, 동서. 아니, 나는 이제 그쪽 동서도 아닌데 왜 자꾸 동서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이랑 이혼했으면 우리 관계도 이제 끝이지. 동서는 무슨 동서? 그리고 남의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민폐예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동서지간으로 엮이는 거 누가 반긴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나 쪽지라고 환장했어요? 미안해, 동서. 근데 내가 정말 사정이 급해서 내 얘기 좀 잠깐 들어주면 안 될까? 무슨 얘기를 들어줘요? 내가 그쪽한테 들어줄 얘기가 뭐 있다고.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나가요. 동서, 나도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내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우리 혜민이 아픈 거 동서도 알잖아. 우리 혜민이가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대. 근데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난 거 알지? 그런 내가 당장 치료비가 어딨겠어. 나는 다른 욕심 없고 그냥 우리 혜민이만 살리면 돼. 혜민이 치료받고 나면 돈은 꼭 갚을 테니까 동서가 치료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동서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 내 심정 조금은 알 거 아니야. 애가 문에 부딪히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게 부모인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 제발 동서, 사람 하나 살린다 셈 치고 나 좀 도와줘라, 응?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 제발. 그래서 뭐요? 그 집 애 아픈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설마 그거 가지고 지금 구걸하러 온 거예요? 아픈 애 앞세워서 불쌍한 척 동정 사려고?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혜민이 걔가 내 딸도 아닌데 내가 안타까워해야 해요? 자식 키운다고 다 같은 처지인 줄 아나.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사정에 누가 관심이나 쓰겠어요? 거기다 애 아빠도 애 할머니도 필요 없다고 버린 애를? 형님, 시댁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여기 와서 구걸하는 거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죠? 내가 만만한 거야 뭐야? 아주버님도 나몰라라 한 애를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동서까지 정말 이럴 거야? 그래도 동서는 아이 엄마잖아. 같은 엄마로서 동정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나 정말 어디 가서 장기라도 떼다 팔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혜민이 곁에 없으면 우리 혜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 닮아서 하필이면 희귀혈액형 타고난 우리 혜민이 수혈이라도 필요하면 내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갚겠다고 하잖아. 몇 년이 걸리던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나한테는 큰돈이지만 잘 나가는 동서한테는 그리 큰돈 아닌 것도 알아. 동서 한번 수입료로 애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더럽게 끈질기네. 싫다는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 집에 사정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소아병동에 불쌍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쪽에만 불쌍한 줄 알아요? 애가 아프던 말던 그쪽 사정인 거지. 그러게 애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애를 낳았어요? 주제도 안 되면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놓고 자기 결혼 생활 망치고 애 아픈 것까지 왜 나한테 책임을 밀어요? 내가 그쪽 억지로 결혼시켰나?
누가 들으면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줄 알겠어? 아무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끌려나가기 전에 얼른 꺼져요. 동서, 제발, 제발. 나 동서 아니면 더 도움 구할 곳도 없어. 나 고아의 친구도 없는 거 알잖아. 제발, 모르는 사람 한 번 목숨 구해준다 생각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100번 말해도 말이 안 통하네. 바쁜 사람 붙잡고 사정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던가. 경비원, 여기 잡상인 있는데 잡상인 출입금지 안 시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동서에게 구걸하고 빌었지만 동서는 제게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판모를 남보다 못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딸아이를 살릴 생각에 동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하게 매달려 봤지만 동서는 자기 다리에 들러붙은 저를 더러운 오물 보듯 대하며 기어이 저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경비원들에게 고함 지르며 저를 쫓아내려 하는 그 순간 어디서인가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 어른이 불쑥 나타나 저를 빤히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저를 하도 빤히 들여다보시기에 저를 잡으러 온 경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경비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분 차림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정갈한 차림에 왠지 모를 카리스마까지 느껴져서 저는 그분이 이 로펌에서도 높은 직급의 분이시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등장에 제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동서마저 얌전해지더니 동서가 그분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그분을 대표님이라 부르더라고요. 대표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방금 소라님 별거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잡상인이 들어와서 자꾸 돈을 달라 난리를 피길래 막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동서가 저를 잡상인으로 부르며 설명을 하는데도 그 대표님은 동서의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제게 다가오시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그분은 저를 찬찬히 뜯어보시고는 이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선영아, 너 선영이구나. 선영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세상에 역시 살아있었어. 살아있고 말고. 네? 선영이라뇨. 저는 선영이가 아닌데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라뇨.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표님이 착각을 하셨나 봐요. 내가 내 딸도 못 알아볼까봐. 선영이가 분명 틀림없는데도. 내가 조금 전에 두 사람 하는 대화를 잠시 들었는데 자네 고아라며. 그럼 고아원에서 자란 건가? 네, 그건 맞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혹시 몇 살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도 기억하나? 그건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요. 잘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는 10살쯤이에요. 역시. 그럼 혹시 희귀혈액형이라는 것도 맞아? 네. 제가 RH-라서 저희 딸도 저랑 같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지. 역시 맞구나. 맞아. 아무래도 자네가 내 딸 선영이 같아서 그래. 선영이는 내 딸아이 이름이거든.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후로 여태 찾아다니던 내 딸. 선영아, 아빠가 기억나지 않니? 저를 붙잡고 이것저것 캐물으시던 대표님은 몇 가지를 확인하시고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선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던 저는 처음 보는 대표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님은 제가 20여 년 전 잃어버렸던 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 했지만 저는 대표님이 찾는 따님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찾는 따님이 나와 많이 닮아서 착각을 하시는구나 싶었던 저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해명을 하려 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 대표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대표님, 제 이름은 이지연이고요. 선영이라는 이름은 몰라요. 아무래도 대표님이 찾으시는 분이 저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10살쯤 버려진 기억부터 희귀혈액형까지 똑같은데. 거기다가 특히나 나를 쏙 빼닮은 그 얼굴. 자네가 내 딸 선영이가 아닐 리가 없어. 설마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법이야. 내가 자네를 본 순간 자네가 내 딸이라는 걸 단번에 느꼈다니까. 선영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죄송해요.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이 거의 없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직접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아주 끊겼고요. 그러니까 따님을 오매불망 찾아다니셨던 대표님이 저희 부모님일 리가 없죠. 따님을 오랫동안 찾으셨을 텐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럴 리가. 분명 내 딸 선영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지, 맞다니까 그러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으면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엄마 손잡고 고아원 가던 그날 기억은 선명하거든요. 그때 엄마 얼굴이며 그날의 일은 지금도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이 찾는 그분이 아닐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의 딸이라 확신하며 말씀하시는 대표님을 보며 저도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나는 낳아준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기며 한평생 마음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도 저렇게 오매불망 찾아다녔다는 친부모가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20여 년을 자식을 찾아다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저는 갑자기 선영이라는 그분이 부러워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잠시 아쉬워하는 사이 동서가 끼어들어 저를 다시 쫓아내려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 이 사람이 대표님 따님일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니까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제가 알아서 잘 돌려보낼 테니까 대표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예요? 얼른 안 가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요. 앞으로 여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닌데, 정말 선영이가 맞는데. 아, 혹시 버림받던 나를 기억하면, 고아원에 데려다주던 어머니 얼굴을 기억한다면, 혹시 자네 어머니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어? 다시 동서에게 쫓겨나려던 그때 대표님께서 다급히 저를 부르시며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 신문기사 사진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 여성은 놀랍게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버림받던 충격 탓인지 그날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던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저를 지연이라 부르며 보육원에 맡기고 가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의 사진을
대표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엄마가 왜 신문기사에 얼굴이 실려 있는 건지 저는 모든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역시 자네가 내 딸이 맞았어. 자네가 내 딸 선영이가 확실하다는 말이야. 그럼 설마 이분이 부인이세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 이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야, 선영아. 이 여자는 너를 납치해간 유괴범이란 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괴범이라뇨? 그분은 저희 엄마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선영이가 아니라 지연이고요. 근데 유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무래도 어릴 적 유괴당했던 충격 탓에 기억을 전부 잃은 모양이야. 선영이, 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너는 내 딸이 맞아. 20여 년 전 유괴당한 내 딸이 맞다고. 그리고 저는 대표님, 아니,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라고 알고 있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그 엄마가 사실은 제 친모가 아니라 저의 유괴범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기사 사진이 저의 유괴 사건에 관련된 진짜 신문기사 사진이었던 겁니다. 선영이, 네가 엄마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단다. 일 때문에 바쁜 우리 부부를 대신해서 그 여자가 살림과 육아를 봐주곤 했는데 우리는 그 여자를 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깊이 믿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글쎄 돈에 눈이 멀어서는 어느 날 네 몸값을 요구하면서 너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지 뭐냐. 무남 동녀, 외동딸인 너를 잃어버린 우리 부부는 밤낮 없이 너를 찾아다니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단다. 그러자 그 유괴범이 경찰을 피해 아주 숨어버렸던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그 여자를 찾았는데 너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여자 혼자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더구나. 아무래도 경찰 수사의 압박 때문에 잡히면 큰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거겠지. 결국 그 여자가 떠나버리며 우리는 네 행방을 알 길이 없어졌고 그 후로도 계속 너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1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니 홀로 있으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계속 소식이 없는 걸 보고 포기해야 하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 네가 기억을 잃었었다니 이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는구나. 3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은 제 인생이 뒤흔들릴 법한 충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부터 부모에 대한 기억마저 모두 가짜였다니. 처음에는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의 자식을 유괴해놓고는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고아원에 버려두고 가버린 무책임한 유괴범의 행동에 저는 부모님을 잃고 한 가정이 파탄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후로도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다니셨지만 이름도 다른 저를 찾으실 방법이 없으셨을 겁니다. 더구나 저 또한 기억이 잘못되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줄만 알고 있었으니 제 쪽에서 부모님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더더욱 소식을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꼭 찾으려는 노력에 저의 어릴 적 사진을 활용해 현재의 모습을 복원까지 하시며 여전히 저를 찾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서를 찾아온 제가 잃어버린 딸과 너무나 닮은 모습에 깜짝 놀라 달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제가 희귀혈액형이라는 흔하지 않은 특징까지 똑같았으니
제가 잃어버린 딸이라 확신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게 정말이라면 진짜 제가 선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선영이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찾아다녔는데 그동안 수많은 제보들이 오고 자기가 선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 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나는 분명 내 딸이 나타나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이었어. 선영아, 의심하지 말거라. 너는 분명 내 딸이야. 핏줄이 당긴다는 게 이런 건가 싶구나. 정말 저희 아버지세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최 변호사, 내가 분명 내 딸의 보건사진을 산에 전부 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 변호사가 선영이와 아는 사이였다면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 누가 봐도 닮은 모습에 최 변호사도 의심해봐야 한 것 아닌가? 최 변호사, 설마 알면서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대표님. 아니, 저희 형님은 분명 천의 구하인데 대표님이 찾던 딸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저는 닮은 줄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스쳐 지나가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는데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자네가 몰랐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말이야? 눈썰미가 없다 그래도 닮지 않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상황을 보니 두 사람이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러 모른 척한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한들 자네가 내 딸에게 준 모욕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아직 친자 확인도 안 된 일이잖아요? 내 딸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식구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는 자네의 태도. 그런 자네의 태도는 약자를 돕겠다는 우리 로펌의 취지와 상당히 떨어진 태도야. 자네, 여태껏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를 맡은 건가? 돈 없는 의뢰인들은 잡상이 취급하고 능력 있는 의뢰인들만 받으면서 말이야. 자네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대표님, 아니에요. 전부 오해세요. 제가 아까 형님한테 그런 건 전부 개인적인 일일 뿐이지 제가 약자를 무시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형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슨 설명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 동서. 동서가 나 그동안 무시했던 걸 말하면 되는 거야? 동서는 날 한 번도 식구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아까도 남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았어? 역시 그랬구만. 최 변호사 그동안 실적도 좋고 싹싹해 보여서 좋게 봐왔는데 결국 약자한테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최 변호사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겠네. 어려운 사람에게 횡포를 부린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감히 내 딸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은 나도 쉽게 용서할 수가 없군.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는 없겠어. 그동안 설마 했지만 오늘 일을 보니 결론이 나는구만. 자네의 거취 문제는 곧 통보해 줄 테니 오늘은 이만 퇴근하는 게 좋겠네. 앞으로 이 회사에서 볼 수 없을 테니 말이야. 대표님,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저 그동안 실적도 좋았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여기 관두면 정말 힘들어져요, 대표님. 그건 자네 사정 아닌가? 자네도 아까 내 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같은 부모로서 동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어 남의 자식 사정 알 바 아니라며 내쳤던 자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참 우습구만. 어째 반대 입장이 되어보니 내 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겠나? 설마 제가 형님이 대표님 따님인 줄 알고 그랬겠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께 알렸겠죠. 아니, 저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줄 알았겠나요? 저 정말 반성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만. 내 딸이 아니었다고 해도 자네는 우리 로펌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어. 우리 로펌은 늘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가르쳤건만 결국 자네는 우리 로펌에 맞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동안은 가식을 떨어 그렇게 속여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지. 그러니 더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가게. 아니면 자네도 잡상인 마냥 끌려나가고 싶은 겐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애원하는 동서를 보니 조금 전 저의 모습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동서는 자기가 한 일은 생각 못하고 자기 억울한 것만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자신이 제게 하려던 대로 경비들에게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해꾼이 사라진 뒤에야 저는 아버지와 다시금 부녀간의 상봉을 만끽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검증하지 않아도 제가 딸이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짓고 싶었던 저는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간 저는 떨림과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친부모님의 등장에 제 스스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결과는 친자일치였습니다. 제가 정말 로펌 대표님의 잃어버린 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부잣집 딸이었다는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전부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정말 제게 벌어졌다니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내 딸 선영이가 맞니?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응? 세상에, 이렇게 지쳐게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너를 못 찾아서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두 분은 저를 찾기 위해 애쓰셨다고 들었어요. 저조차도 제 이름을 모르고 사연을 몰랐는데 두 분도 저를 찾기 어려우셨겠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찾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정말로요. 거 봐라. 네가 내 딸 선영이가 맞다고 했지 않아. 아버지가 설마 딸을 못 알아볼까봐. 그래도 참 다행이야. 죽기 전에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젠 나도 더 여한이었구나.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네가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 생각했어. 그동안 큰 돈을 들여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도 도통 찾지를 못했으니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섰단다. 근데 내가 선영이 너를 우리 회사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니? 이쯤 되면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선영아. 우리가 그동안 너에게 못해주었던 것들 전부 다 해줄 거니까 우리 선영이는 앞으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저는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저를 위해 앞으로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덕분에 딸아이의 치료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든든한 조부모님이 생긴 저희 딸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변호사 준비를 했었다는 걸 아시고는 늦었지만 꿈을 이룰 수 있게 로스쿨 입학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선영이 네가 변호사가 꿈이었다니 역시 빛을이 어디 가지는 않는 모양이다. 우리 집은 증조부님 때부터 대대로 법관의 검사 변호사를 하던 집안이었거든. 재능과 지능도 유전이라 그러더니 역시 선영이 네가 아빠를 닮은 모양이야.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영이 네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마. 혜민이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없이 로스쿨 입학 준비만 하렴.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우리 로펌에서 일하려무나. 정말요? 저 정말 공부해도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애초에 우리가 그때 너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의 지원 아래 걱정 없이 공부해서 진작에 변호사가 되었을 텐데. 네가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게 된 것도 결국 다 내 탓이다 싶구나. 부모의 존재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힘들었을까. 그런 환경에서도 혼자 힘으로 공부한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고 순진한 아이를 꼬드겨서 결혼을 하고서 감히 내 딸을 버렸다니. 내가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부모님을 만나고 저는 그간의 제 사연을 전부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혼자 살 적 고생했던 얘기부터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아픈 아이 데리고 쫓겨난 이야기까지 제가 시댁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어요. 그동안은 친정부모 없다는 죄로 무시만 당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 하나 없어 답답했는데 이제 정말 친정부모님이 생겼으니 저도 원을 푸른 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풀이 정도만 생각하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여도 그런 집안이 있느냐며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대하고 내쫓은 그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아버지가 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처럼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협의 이혼을 당한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법 공부를 했으니 그걸 알기는 했지만 그때는 힘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저희 아버지가 대신 나서주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전 남편과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펌에서 잘린 동서 때문에 제 소식을 알고 있던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걸어오자 깜짝 놀라며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소송장이 날라왔던데 이거 당신이 보낸 거야? 여보는 누가 여보야? 여기 당신 여보가 어딨어? 말 조심해. 그거 우리 회사 측에서 보낸 거야. 나 대신할 변호사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쪽으로 연락해. 우리 사이에 이제 와서 대화할 건덕지나 있어? 그래도 이혼은 부부가 하는 건데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를 해? 혜민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나도 재수 씨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 당신 친부모님 만나게 되었다며? 아니, 어떻게 그 로펌에 잃어버린 딸이 당신일 수가 있어? 그걸 진작 알았으면 우리도 이혼 안 할 수 있는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어떨까? 뭐? 재결합?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앞에서 재결합 소리를 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화내지 말고 들어봐. 당신도 혼자 혜민이 키우려면 힘들 거고 아픈 혜민이 혼자 케어하기 벅찰 거 아니야. 애한테도 아직 아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혜민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응? 혜민이를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지. 아픈 딸은 자식도 아니라며 내버린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딸 걱정하는 척을 해? 이번 소송에서 양육권, 친권 내가 확실히 가져올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당신이 우리 모녀 길바닥에 내버린 걸 알면 판사님도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동서통에서 들었으면 대충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로펌 이혼 소송 전문인 거 알지? 당신은 무조건 지게 될 거야.
그리고 별로 탐나지는 않지만 그 집 재산도 뺏어올 거고. 그럼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어머니까지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 어머니도 우리 이혼 소송하는 거 아셔? 아직 모르시면 그냥 끝까지 모르시게 해.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는 거 괜찮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하긴 이제 남인데 니네 엄마 죽던 살던 내 할 바 아니지만. 그럼 나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 우리 변호사 통해서 하고, 한 번만 더 이쪽으로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각오해. 그 후 저는 아버지 도움으로 전 남편과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야 딸아이를 데려갈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위해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은 물론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문제로 오랜만에 시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180도 달라진 제 모습에 시모가 뒤로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대형 로펌 대표님의 친딸이었다니. 변호사 며느리 얻었다며 동서를 그렇게 예뻐하던 시모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집과의 인연도 이제서야 깨끗하게 정리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20여 년 만에 상봉한 부모님과 다정한 시간들을 보내며 열심히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네요. 오랫동안 아팠던 딸아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상태가 너무나 좋아져서 내년에는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딸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던 제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네요. 뒤늦게 부모님을 찾게 되며 잃어버린 20여 년간의 세월을 한순간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쌓아갈 추억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